존 가트맨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학자가 있거든요. 이분이 이 커플이 앞으로 헤어질지 계속 갈 수 있을지를 단 9분 정도만 보면 판별해낼 수 있는 어떤 대화 패턴들을 발견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대화 패턴이 4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첫 번째로는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여기에 핵심적으로 기여하는 바가 자존심이에요. 이런 경우 결혼하면 네가 먼저 그랬잖아, 너는 맨날 항상 피해자인 척만 하고 그러냐, 이런 식으로 말을 한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많이 하는 사람, 굉장히 안 좋은 감정 습관 중에 하나거든요. 상대를 굉장히 얕잡아보고, 야 네가 뭘 알아, 너네 집안이 그럼 그렇지, 내가 진즉에 알아봤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상대자는 점점점 위축이 돼서 무슨 말을 못해요. 그래서 굉장히 잘 지내는 부부를 보면요, 첫 번째로는 원장님이 지금 결혼 몇 년 차시죠? 10년 거의 다 돼갑니다. 아이도 둘 낳고 알콩달콩 잘 살아가고 있어요. 결혼 생활 10년 차신데 행복하시죠? 행복하죠. 다른 종류의 행복이라고 해야 될까요? 제가 싱글일 때 행복하고 지금의 행복은 종류도 좀 다르고요. 행복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것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행복하다고 느끼는 것 같아요. 제 주위에 먼저 결혼을 하신 인생 선배님들 말씀을 들어보면, 야 결혼 좀 늦게 해라, 하지 마라, 이러시는 분들도 꽤 많이 계시는데 왜 그런 말들이 나올까요? 제 생각에는 진심 반, 농담 반, 반반 섞여 있는 대답이 아닐까 싶거든요.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이라고 해서 결혼을 정말 비추한다라기보다는요, 결혼은 그 전과 뭔가 종류가 많이 달라지는 생활의 변화가 굉장히 좀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 대 사람이 만나서 같이 살다 보니까 서로의 가치관이나 갈등을 해결하는 방식, 이런 것들이 부딪히게 되는 부분들 때문에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쉽지 않다라는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됐을 때 큰 행복감을 느낄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부부관계 문제로 상담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도 있으신 편인가요? 부부관계 자체로 오시는 경우도 많고요. 예를 들면 외도나 이혼 갈등 이런 걸로 오시는 경우도 있고, 저는 이제 소아청소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이다 보니까 아이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이런 말이 있거든요. 아이들은 그 가족의 문제를 안고 진료실에 들어온다. 그래서 결국 아이의 얘기를 하다 보면 부부간의 가치관의 문제, 양육간의 문제, 부부가 갈등을 해결하는 방식, 이런 부분들이 아이에게 고스란히 전달돼서 결국 아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부부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정신과 전문의로서 봤을 때 이런 사람과는 결혼하면 힘들다, 그런 케이스가 있을까요? 진료실에서 제가 우울증이 있는데 결혼을 해도 될까요? 혹은 조울증, 양극성 장애가 있는데 결혼을 해도 될까요?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물어보시는 환자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저는 그분들에게 우리가 무슨 질병을 가졌다고 해서 결혼 생활을 잘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거나 결혼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라고 절대 한 번도 얘기해 본 적은 없어요. 제가 오늘 말하고 싶은 건 이런 거라기보다는, 여러 가지 연구에서 이런 패턴의 행동이나 말을 보이면 그 관계는 높은 확률로 문제가 생긴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한국의 부부들 대표적인 이혼 사유가 있을까요? 통계청에서 발표한 이혼 사유를 보면 성격 차이가 압도적으로 1위로 나오게 되거든요. 근데 이 성격 차이라는 말이 사실 되게 좀 애매모호한 말이에요. 예를 들면 MBTI가 달라서 이혼을 하는가? 그런 거랑은 관계가 없죠. 실제로 진료실에서 만나는 분들을 보면 대화가 안 된다, 어떤 문제를 가지고 문제 해결을 해야 되거나 감정을 처리하는 방식, 이런 것들이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는 거, 이런 것들도 성격 차이라고 얘기를 하죠. 부부는 같은 곳을 바라본다고 제가 들었는데 그게 안 될 때의 얘기는 완전히 같은 것을 바라볼 수는 없잖아요. 서로 완전히 다르게 살아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다르고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 갈등이나 다름을 어떻게 우리가 다루는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참 어려움이 큰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가정상담 중에서 기억에 남는 부부 사례가 있을까요? 기억에 남는 부부가 두 부부가 있는데, 한 부부는 한 배우자가 다른 배우자를 굉장히 심하게 모욕을 한다고 할까요? 너는 왜 돈을 그거밖에 벌지 못하냐, 너는 왜 집안일을 이거밖에 하지 못하냐, 이제 이런 식으로 상대를 굉장히 좀 깎아내리는 그런 부부가 있었고, 결국 그 부부는 그 뒤에가 좋지는 않았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거와 굉장히 상반된 부부가 있었는데, 이 부부분들은 사실 이제 한 분이 저에게 계속 병원을 다니시던 분이에요. 그리고 꽤나 위중한 정신과적 질환을 앓고 계신 분이었고요. 그래서 사실 그분이 저한테 결혼해도 될까요? 제가 이런 거 얘기를 해야 되는 게 맞을까요? 당연히 저는 얘기를 결혼 전에 하라고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우자가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잘 감싸 안아주고, 결혼 이후에도 어려운 순간들이 있을 때 굉장히 잘 보듬어주는 그런 부부도 봤습니다. 그러면은 부부관계를 망치는 배우자 유형, 어떤 유형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첫 번째로는 유아독전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내가 항상 옳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상대와 논쟁을 하면서 항상 이기려고 들거나 자신의 말이 맞다고 주장을 하는 이런 경우가 부부관계에서 굉장히 좀 힘들죠. 왜냐하면 제가 정신과 의사를 오래 하면서 느낀 건 세상에는 절대 진리가 없더라. 근데 그 거꾸로 얘기하면 누구나 다 틀리거나 실수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실수하거나 틀렸을 때 그거 그냥 빨리 인정하고 상대에게 사과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해결지향적인 관점으로 바꾸게 되면 사실 그것 때문에 크게 감정이 상할 일은 없거든요. 근데 이제 내가 틀리지 않았다라는 것에 굉장히 갇혀 있게 되면 그 문제 자체는 이만한데 이만큼 크게 싸우게 된다라는 거죠. 여기에 핵심적으로 기여하는 바가 자존심이에요. 쉽게 말하면 고집이 세고 자존심이 세서 자기가 틀렸다라는 걸 진짜 인정하기 어려워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경우 결혼하면 네가 먼저 그랬잖아. 너는 맨날 항상 피해자인 척만 하고 그러냐?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말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자존심이 세지 않고 자기 잘못을 빨리 인정하는 좋은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 사실 내 의도는 그게 아닌데 네가 그렇게 느꼈다면 내가 진짜 조심할게. 다음에는 우리 이렇게 좀 해보자. 이런 식으로 상대의 감정을 좀 어루만지고 자신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상대에게 솔직하게 말할 수 있다고 하면 그래도 이 사람은 좀 유연한 사람이다.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유형은 무시와 경멸이 생활화된 사람을 말합니다. 부부관계에서 위험한 대화 행동 패턴 중에 가장 위험한 거 하나를 꼽으라고 하면 경멸입니다. 존 가트맨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학자가 있거든요. 이분이 굉장히 많은 커플과 부부를 비디오 녹화를 했대요. 그 녹화를 했는데 단 9분 정도만 보면 이 커플이 앞으로 헤어질지 아니면 계속 갈 수 있을지를 판별해낼 수 있는 어떤 대화 패턴 이런 것들을 발견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대화 패턴이 4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경멸입니다. 경멸이라는 건 상대를 굉장히 얕잡아보고 무시하고 모멸감 들게 말하는 그런 행동을 말하는 건데요. 예를 들면 야 네가 뭘 알아? 너네 집안이 그럼 그렇지. 내가 진즉에 알아봤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어떠세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보면 사람이 저렇게 싸가지 없이 말하냐 이렇게 얘기가 들잖아요. 이런 사람이랑 대화가 될 것 같으세요? 대화가 전혀 안 되죠. 이건 정말 상대를 모욕감 들게 하는 대화의 방식이기 때문에 관계가 정말 빠르게 망가집니다. 이런 사람이랑 결혼하면 상대자는 점점점 위축이 돼서 무슨 말을 못해요. 내가 무슨 말을 하면 이 사람이 또 이번에 이렇게 비웃거나 이렇게 말하면 어떡하지? 이게 그냥 자동적으로 머릿속에서 땅 뜨거든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 배우자는 점점 표정도 없어지고 얼굴 표정도 어두워지고 자기가 힘든 거 말하지도 않고 집안에 침묵만이 감돌게 되겠죠. 결혼 생활이 제대로 유지되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사람이 정말 있겠어? 싶겠지만 거리감이 어느 정도 있을 때는 그런 식으로 말을 안 하다가 거리가 가까워지고 편안한 사이가 되면 속내가 이제 드러나서 그런 식으로 대화를 하는 걸 보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거 가장 알아볼 수 있는 거 뭐냐? 우리가 식당 가거나 어디에 갔을 때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이 그런 식으로 행동을 하는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다. 괜히 모든 사람에게 다른 사람을 무시하거나 경멸하는 태도를 하는 사람하고 결혼하지 말라는 얘기가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 세 번째 유형은 통제를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옷 입는 거 통제, 먹는 거 통제, 어디 가는 거 통제, 누구랑 연락하는 거 통제, 이런 식으로 모든 걸 다 통제하는 식이어서 너 걔랑은 왜 만나? 나보다 친구가 더 중요해? 내 옆에 365일 24시간 있어주기로 한 거 아니야?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처음에는 이 사람은 나를 진짜 사랑하나 보다, 이 사람은 정말 맨날 붙어 있고 싶은가 보다, 이렇게 생각해서 좋을 수가 있는데 근데 점점점 통제당하다 보니까 오래된 친구랑도 연락을 못해, 만나지도 못해, 내가 먹고 싶은 거 입고 싶은 거 다 하지 못해. 그래서 결국 그 사람이 쳐놓은 가두리 안에 독립성을 억압받고 그 안에서 살게 되는 이런 관계,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저희가 예전부터 많이 다뤘던 나르시스트의 어떤 특징이라고도 볼 수가 있죠. 그렇게 해서 어떤 사람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다 끌고 가려고 하는 이런 유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나르시스트가 결혼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런 유형들은 상당히 좀 조심을 해야 되고, 연애를 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유심히 보셔야 되는데 내 원래 친했던 친구, 가족, 내가 원래 좋아했던 어떤 활동들, 이런 부분들의 바운더리를 정말 급격히 좁아지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나로서 살고 있다라는 느낌이 없어지고 꼭두각시가 되고 있다라는 느낌이 든다, 이렇다면 조심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충고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 유형은 기분이 태도가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런 사람은 기분이 나빠지면 집안 전체를 다 얼어붙게 만드는 그런 유형이에요. 본인은 화를 안 냈다고 하는데 그게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화를 겁나게 내고 있는 거거든요. 주변 사람들이 맨날 다 눈치 보고 있어요. 예를 들면 문을 꽝 닫는다던가, 지나갈 때 발을 쿵쿵쿵쿵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하나 이렇게 둘 때 탁 이렇게 둔다거나. 차라리 화가 나면 화를 내는 게 차라리 낫지, 이거는 화를 낸 것도 아니라고 하면서 주변 사람들 정말 다 피곤하고 힘들게 만드는, 주변 사람 눈치 보게 만드는 굉장히 안 좋은 감정 습관 중에 하나거든요. 특히나 배우자 입장에서는 애 앞에서 제발 저렇게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애가 저거 배울 텐데,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소아정신과에 많이 오는 게 아이들이 부모의 감정 처리 방식을 다 배워서 그대로 써먹습니다. 나중에 가서 엄청나게 후회하죠, 부모님. 그래서 감정이 태도가 되는 이런 부분들 굉장히 부부관계에 영향을 줍니다. 아무래도 이런 분들 연애할 때도 굉장히 많이 드러날 수밖에 없죠. 예를 들면 누구누구씨 오늘 기분이 좀 안 좋은 것 같은데 괜찮아요? 라고 했을 때, 미안해, 내가 그게 티가 났나? 오늘 사실 회사에서 이런 일이 있었거든. 그래서 오늘 그걸 생각하느라 기분이 좀 안 좋은 것 같아 라고 얘기하면 굉장히 솔직하고 잘 감정을 푸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아니야, 아무것도 없었어, 스무고개 하는 것 같이 내 감정을 네가 좀 알아서 좀 맞춰봐, 이렇게 나오는 건 결혼하면 굉장히 힘들어질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다섯 번째는 늘 남 탓만 하는 그런 사람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피해자 코스프레라고 얘기를 하는데, 항상 사람의 인생에는 나도 실수할 때가 있고요, 상대가 나에게 실수할 때도 있죠. 실수를 한 번도 안 하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죠. 근데 이 사람이랑 얘기를 하다 보면 회사에서도 누가 나한테 이상한 짓을 해, 친구도 나한테 이상한 짓을 하고 나한테 뭐라고 한다고 해, 이런 식으로 늘 항상 나는 선량한 피해자, 다른 사람들이 다 이상한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는 그런 사람인 거죠. 보통 이렇게 피해자인 것을 굉장히 강조하는 사람들은 관계에 있어서 자신이 어떤 기여를 했는지 알지 못하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등한시하는 경우가 많고 도망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 보면 내 인생에서 없어져 버리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리고 뒤에선 또 나에 대해서 욕하고 저 사람이 저런 사람이다 라고 피해자 코스프레를 또 다른 데 가서 하게 되겠죠.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 이 사람이 늘 항상 자신의 이야기만 쏙 뺀 채 모든 상황에서 자신이 억울하고 피해를 받고 있는지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잘 좀 들어보시고 패턴을 파악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면 이 행복한 부부가 되어서 오래오래 살려면 어떤 태도를 가지는 게 바람직할까요? 사실 이거는 가족 안에서 혹은 자녀 양육을 할 때도 공통적으로 해당하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서로 사랑해서 같이 살게 되면 당연히 어떤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대하고 해결하는가가 훨씬 더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쁜 대화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너는 왜 맨날 그 모양이야? 너는 저번에도 내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왜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고칠 생각이 없는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즉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문제를 문제로만 보는 게 아니라 상대 인격, 성격으로 보는 그것이 가장 큰 대화의 걸림돌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 비난이 되기 때문에 어떠한 사람도 방어적으로밖에 나올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이런 식이죠. 너는 왜 맨날 그 모양이야? 이러면 내가 언제 맨날 그랬다고 그래? 맨날이라는 이런 말이나 당신은 늘 그래라는 말은 상대가 방어하게 되는 문제가 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그게 아니라 집에 와서 집안일 하는 거 내가 다 하고 싶어도 체력이 딸려서 다 하고 자지도 못하겠어. 이거 어떻게 해결하면 좋지? 이런 식으로 문제 해결 지향 중심적으로 가시는 게 훨씬 더 생산적인 대화가 되기 쉽습니다. 혹은 나도 모르게 내가 도대체 몇 번 얘기하는 거야, 집안일 왜 이렇게 안 하는 거야? 라고 스스로 얘기했다면 자기 자신이 지금 감정적으로 힘들어진 상태라는 거잖아요. 이럴 땐 대화를 잠시 좀 멈추고 조금 가라앉은 다음에 대화를 진행하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거라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대화를 하면 서로가 잘한 거 못한 거 잘한 거 못한 거를 끄집어내서 공격하기에 바쁠 가능성이 크죠. 이런 식으로 대화법을 좀 바꿔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사소하지만 고마움을 자주 표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아이 키울 때 똑같아요.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죠. 오늘 애 씻겨줘서 고마워, 아침에 쓰레기 버려줘서 고마워,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상대방 입장에서는 아니 내가 설거지 다 하는데 쓰레기 버려주는 거 그거 대수야? 아니 내가 애 밥 먹이는 거 했는데 애 씻겨주는 게 대수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듣는 상대 입장에서는 자신의 어떤 효능감을 발견하게 돼요.
될 수 있거든요. 아, 내가 이런 거 잘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우리는 잘할 수 있는 것을 계속 더 열심히 하려는 습성이 있지, 내가 못하는 거 하려는 사람은 잘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칭찬해주고 고마움 표시하는 게 그 사람을 더 북돋아주고 실제로 더 그 행동을 많이 하게 하는데 도움이 돼요. 그래서 굉장히 잘 지내는 부부를 보면요, 이런 고맙다는 표시, 그리고 상대를 칭찬하는 게 어린아이를 다루듯이 하는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는 거의 싸우지 않고 굉장히 집안이나 이런 것들이 화목하게 잘 굴러가는 편이죠. 세 번째는 갈등 후 리페어 대화를 빨리빨리 잘하는 그런 편입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아이를 키울 때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둘이서 엄청나게 싸우고 기분 상하는 말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다음날 그냥 일어나서 말없이 차려진 밥상을 먹으면서 풀렸나 보다 이렇게 넘어가는 것과, 어제 내가 이렇게 말한 건 좀 미안해, 내가 하지 않았어도 될 말을 한 것 같아, 이런 말 안 하도록 좀 노력할게, 이렇게 얘기하는 건 진짜 천지 차이입니다. 이렇게 서로가 미안하거나 잘못한 부분, 또 앞으로 고쳐나가거나 어떻게 하겠다라는 다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부부간에 멀어졌던 거리를 다시 좀 좁히고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는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갈등 후 리페어 대화를 저는 3일 넘기지 말라고 그래요. 사실 책에는 그거보다 더 빨리 하라고 나오거든요. 근데 제가 실제로 해보니까 감정이 가라앉는데 사람마다 시간이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현실적으로 싸우고 나서는 3일 이내에 푸는 대화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는 서로의 시간을 존중하는 그런 태도입니다. 같이 있는 시간도 밀도 있게 굉장히 즐겁지만 따로 있는 시간 그 자체도 존중받고 거기에서 오는 회복감도 정말 무시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족이 꼭 함께 해야 된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고정관념이다.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시간을 좀 소비하게 해줬을 때 결혼 생활에서 오는 좋은 장점도 누리면서 가끔씩은 또 혼자가 되어보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죠. 그럴 때 어떤 생각을 가장 많이 하시는지 혹시 아세요? 아, 빨리 가서 애들이랑 있고 싶다, 이런 생각도 오히려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혼자 있는 시간을 충분히 주시는 것도 가족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는 그런 좋은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결혼했을 때 힘들어지는 배우자의 유형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유형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이 모든 것을 다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은, 완벽한 이런 사람은 없습니다. 즉, 결혼하면 안 되는 그런 사람은 존재하지는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좀 조심해야 되는 그런 유형들이 있고, 어떻게 하면 결혼 생활을 잘 유지하면서 그 문제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는가, 이런 방법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 이 사람 함께 있을 때 내가 나답게 생활할 수 있는가, 또 갈등이 있을 때 이 사람과 문제를 같이 해결해 나갈 만한 사람인가, 또 세상 사람들이 모두가 다 나를 욕해도 이 사람만은 나를 보호해주고 내 편이 돼줄 수 있는 사람인가, 이런 세 가지 질문에 어느 정도 예스라는 대답이 나온다면 결혼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추천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댓글에 배우자에 대한 생각에 대해서 댓글로 좀 남겨주시면 또 저희가 다음 영상을 만들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